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4년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73.6%나 된다고 합니다.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회복되지만 우울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우울증인지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남의 시선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칭 우울증 수석 졸업자로 자부하는 전일혜 씨는 23살 때 중증 우울증에 시달렸던 경험을 공개하고 치유 과정을 공유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울증 앓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전일혜 씨, 지금 만나봅니다. 전일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뭐 수석 졸업하신 분들을 몇 명 만나 뵌 적은 있는데 이게 우울증 수석 졸업하셨다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네, 이건 시험 보신 건 아니죠? 뇌파 검사는 받아봤는데 시험은 안 봤습니다. 네. 수석을 붙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우울증을 극복했다 하는 완치다 이런 개념이 좀 모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예. 오랫동안 치료를 겪는데 저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 동안 우울증을 빨리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정도 힘들었던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중증 우울증의 기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평소에 우울질적인 기질은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오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중증이라고 하면 네. 우울증이 중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네, 중증이라고 하면 딱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거나 뭐 말도 좀 더듬었고요. 저는 그리고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지능 상태로 이렇게 머리가 좀 안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네. 아, 그냥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말도 잘 안 되고 생각도 이렇게 멈춰버린 것 같은. 그렇죠. 신체적인 증상까지 정신에서 시작됐지만 신체적으로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네. 그런 느낌. 그런 거 진짜 엄청 심각한 거네요. 근데 사실 뭐 우울증이 이게 완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경우 많이 못 봐서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약물 치료를 이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약물 줄여나가다가 이제 단약을 했고 또 한번 뇌파 검사를 받을 일이 있어서 받아봤는데 우울 정신건강 지수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해피한 상황이라고 스트레스도 보통이고 그걸 잘 다루고 있다는 네. 그런 뇌파 결과가 나와서 네. 근데 그렇게 작년에도 검사를 받았지만 올해에도 검사를 받았는데 또 그렇다고 나와서 이 정도면은 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우울증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상담도 해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도 이렇게 직접 뵈니까 그냥 그 전형적인 20대의 아주 발랄한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정말 인기도 많을 것 같은 네, 그런 분이신데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근데 어때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니까 그 전과 후가 진짜 삶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 느낌이 드나요? 네, 너무 저는 달라졌고요. 일단 전에는 전 침대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꿈이 뭔지, 뭐 직업을 뭘 가질지 그냥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졌어요. 허무주의 완전히 그랬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정말 꿈과 희망으로 넘친다. 내가 가진 재능대로 역량을 펼치고 그런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세상이 즐거워졌는데 굳이 내가 이제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직감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섬세한 기질, 우울질적인 기질, 그리고 우울증, 가정폭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받아들여 주셨다면 어떤 세상이, 사회가 그럼 그때 좀 극복이 돼서 제가 좀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반대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그런 게 너무 내가 생각한 좋은 수준이 아니구나. 내가 이걸 꼭 바꾸고 싶어. 네, 좀 더 네.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보고 아 그렇지 않구나. 나도 극복할 수 있구나. 좋은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 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힘을 주고 싶으셨다. 그건 진짜 명문대학을 나오셨어요.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어요. 생명공학과를 또 입학하셨는데 지금은 이 대학 전공하고는 관계없는 일 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네. 부끄럽지 않은 우울증 극복기 에세이를 출간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굳이 따지자면 방송 예능 뭐 예체능계로 하게 되었네요.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얼핏 가정폭력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의 원인이 됐을까? 우선 저는 4살, 5살, 6살 이럴 때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3시간, 4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어요. 되게 섬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본인이 좋아서? 네, 그냥 스케치북에다가 만화도 그리고 이것저것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못하게 하셨어요. 돈 못 번다고. 그래서 의사가 돼야 돈 벌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는 취미로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웹툰 작가랑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패션 디자이너나. 그랬군요. 그런 면에서 좀 그때 부모님께 서운했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부모님의 어떤 가정 내부에서 안 좋은 일,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지만 저는 섬세한 탓이었는지 그런 게 유독 슬펐고요. 그런 걸 계속 곱씹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예.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저의 모든 첫 공부는 영어가 시작이었어요. 어릴 때 영어를 공부해야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런 그 당시에 네.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런 말 때문이었는지 영어 유치원에서 다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끝나면 이제 원어민 선생님 저희 집으로 오셔서 스피킹 과외 받고 또 그래머가 제가 좀 딸려가지고 문법 과외 또 받고 유치원 때부터 온종일 영어 학원만 계속 다녔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과 공부를 할 때는 재밌는 시간이었지만 엄마랑 영어책을 읽고 그럴 때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면은 어저께 배운 단어 뜻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기서 한두 시간 동안 맞았거든요. 한두 시간은 어쩌면 제 주관적 생각일 수 있고 한 20분 제가 그때 맞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언제까지 맞아야 되지? 오늘은 어제보다 길려나? 얼마나 더 맞아야 되지? 이게 상당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이. 그런 날들이 영어 공부가 그래서 공포였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을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금 제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뇌과학적인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공부해 본 결과 뇌가 굉장히 우울형 뇌가 되는 거죠. 항상 움츠러들어 있고 긴장되고 맞을까 봐 모든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뇌 건강이 망가졌다. 이렇게 성인이 돼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이 되게 공부에 대해서 학구열이 높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제 과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많이 반항하잖아요. 뭐 갈등의 과정 이런 거 표출하는 과정은 없었어요? 너무 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네. 읽어본 적이 없다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오는데 너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지금. 잘못됐구나. 사랑이 아니고 난 지금 학대를 받고 있구나. 그걸 명확하게 직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설득하기도 했고 따지기도 했고 화내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구체적으로.
네. 하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어요. 대학생까지 맞았으니까. 네. 사실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걸 이제 듣기가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네, 대학생 때 같은 동기랑 대화를 하는데 네. 그 친구가 제가 우울증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자기랑 같이 심리상담센터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자고 권유해줬어요. 그래서 심리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우울증이라는 어떤 진단 결과를 받게 됐고 정신과 치료를 거기 상담사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가 먼저 말 꺼내준 거죠. 어머님은 아세요? 우울증이라는 걸? 네, 당시에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었고 전 되게 솔직하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다 말했어요. 약도 먹는다고 얘기했었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셨는데 한 반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나약하다, 의지가 약해서 자기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약을 먹으면서 마약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아직 그 회복이 안 되셨나 봐요. 관계가.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그러면은 어떤 행동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는 상담센터를 갔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꼭 병행해야지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개인적인 노력까지 덧붙인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상담사 쌤이 다른 걸로 주의를 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감각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촉각, 시각, 후각 같은 거 이렇게 뭐 향기를 맡는다거나 저희가 꽃을 사봐서 꽃꽂이를 해본다거나 시각적으로 되게 막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울한 생각하기보다 막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 컬러 선택해야 되고 막 섬세한 표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 우울한 생각을 고의적으로 덜 하게 감각에 집중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주의를 돌리는 거죠. 딴 데로. 네. 그리고 30분 동안 산책을 하는 걸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산책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온종일 침대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했고. 독립하셨다고요, 또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좀 시작하고 나서 계속 조금씩 회복되지만 집에서의 불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독립을 시작하고 나서 더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약물치료 지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도 썼다고 하던데 그게 효과를 많이 봤나요? 네, 저는 원래 모닝 페이지는 약간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어떤 외국 작가가 예술가들을 위하여 아티스트 웨이. 네, 맞아요. 책이죠. 그 모닝 페이지를 쓰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술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소개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어쩌다 보니까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매일 침대에서 보내는 똑같은 하루였으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모닝 페이지에 그걸 쓴 거예요. 오늘 보내고 싶은 하루. 그래서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뭐 산책 나가서 뭐 신촌 카페에서 뭐 노을을 보면서 책 읽고 싶다. 그냥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을 썼죠. 보내고 싶은 하루를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네, 저는 거기에다 그 내용을 썼더니 실제로 하루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가령 뭐 어떤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우울하기 시작해요. 솔직하게 쓰니까. 나는 오늘도 침대에 있겠지. 나 오늘도 공부하기 싫겠지. 근데 아니야. 뭐 잘 해보자. 오늘은 뭐 이런 카페 가서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꽃집에도 한번 가서 오늘은 어떤 색깔의 꽃 한 송이라도 한번 사와 볼까? 그런 식으로 써보고 그리고 또 이건 또 어디서 또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동기부여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다 써봤어요. 전 항상 오늘 하루는 좋은 하루가 아닐 것이다. 오늘 하루도 별로일 거라고 비관했었는데 그 비관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내가 모닝페이지에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한테 남이 나한테 해주는 듯이 오늘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써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제가 아침에 적은 그 문구가 하루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제가 우울증 극복기 책에도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증상이 얼마 만에 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최고조 중증에서 거의 좀 괜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한 3, 4, 5개월 정도 네. 지났을 때, 4,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지만 그때도 나는 이제 다 나았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니까 더 나아지네? 또 거기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더 나아지더라고요. 상쾌한 기분. 그러니까 중증 상태를 벗어났다는 건 3, 4개월 동안 벗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계속 나아지더라고요. 네, 예. 차차. 지금 그 우울증에 대한 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댓글로 사연을 써주시기도 사연도 하세요. 써주고 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해볼게요. 예.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울증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다. 그 언어가 주는 모호함이 있잖아요. 네. 의지가 강하다는 게 뭘까요? 그게 굉장히 그 모호함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의지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우울증에 걸리는 걸까? 그런 거 좀 그렇잖아요. 비난하기 위한 말인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걔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우울증 걸린 거야? 이렇게.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치료를 더 꺼리게 되고 네. 내가 우울증 걸렸구나라는 그 사실즉시조차 회피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그 패배자, 루저가 된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맞아요. 기분에 빠뜨리게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체질? 네.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네. 번째 기질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환경. 자신이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네.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야,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자기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 의지를 담당하는 뇌부위가 솔직히 좀 있대요. 사실. 네. 그 부위가 이제 기능적으로 저하되면서 의지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환경을 바꾸고 내가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하면서 그 뇌부위도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의지도 또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인 거죠. 의지라는 그 모호한 단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네. 뇌과학적인 측면, 현재 속해 있는 가정, 주변 사람, 어떤 커뮤니티, 그리고 자기 자아 정체성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렇군요. 흔히들 또 아직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 일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주변에는 10년 넘게 우울증 관련 약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약물 치료를 한다고 정신적인 부분이 어떤 저처럼 단약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먹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에 빠지면 위험하다. 그 말은 철저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는 그런 말이 오히려 치료를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내가 약물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지금 약물을 먹어서 좀 나아진 컨디션에 그때 의지력을 기르는 거죠. 자기 확신도 기르고 약물 이외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전일혜 씨는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의사나 이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이 정직의 의미는 또 어떤 걸까요? 우울증 일단 치료를 하려면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나 네. 우울증이구나. 나 지금 문제 상황이구나 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하지 않고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나 지금 머리 하루 종일 침대에 있는데 아니야 나 지금 괜찮아. 이거는 회피하고 있는 거죠. 뭔가 알면서 아닌 척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도. 왜냐하면은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우울증 환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게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게 무서우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인정하는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 이제 우울증과 맞서서 이제 본인이 수석 졸업했다 이렇게 밝히시고 많은 또 우울증 겪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순간순간 우울이 몰려올 때가 없나요? 저는 하루 중에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불안함이나 우울함이 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일단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글로 씁니다. 글로 써봐요, 한번. 내가 이런 감정 왜 느꼈지? 그러면 써보면 이번에 올린 영상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내 유튜브가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걱정돼서 이런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적어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3-4가지를 써보면 나 이거 하면은 지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네?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희망이 생깁니다.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내가 내일 이거 하고 이거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 나를 격려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씻고 나를 보살피고 화장시키고 내 얼굴을 그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막 바깥 세상을 봤어요. 막 하늘도 봤고 예쁜 하늘, 꽃도 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동안 했던 그 우울한 감정이나 그거를 쥐고 있지 않게 돼요. 다른 거 신경 쓰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살짝 망각화 플러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나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일상에서 들어오는 우울은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한번 졸업했으니까 끝이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공부하면서 점검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네요. 우울증과 맞닥뜨려 보니까 우울증 치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울증이 진짜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 주변에도 그러고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행동이 내 정신건강에 유익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침대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나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죠. 침대에 하루 종일 있는 거. 예.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 내내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뇌 건강에 정말 안 좋고 왜 기부스 하면은 근육 사라지잖아요. 기부스 한 달 동안 했다 풀면은 거의 근육이 사라지잖아요. 뇌도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거. 그러니까 편한 것이 반드시 나한테 좋은 게 아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하고 유튜브 쇼츠 보고 그렇게 쾌락적인 선쾌락 먼저 쾌락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고 뭐 숙제 미루는 거, 과제 미루고 할 일을 미루는 거 계속 미루면 내 자신도 나는 계속 미루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를 못 믿겠어. 난 항상 이런 식이지. 이렇게 비관하게 되더라고요. 당장 내 몸이 편한 행동을 하는 게 내 몸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상에서 작게 나를 책임지기 시작해야 된다. 조금 몸이 불편할 것이다. 근데 우울증이 찾아온 거는 약간 몸의 무력 상태가 온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더 힘들 텐데. 맞아요. 너무 네.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일어나기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옆에서 네. 만약에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요. 저는 전화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대화 있잖아요. 네.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리고 세상 이야기가 들리고 전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올라오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랑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우울한 생각 뭐 하고 있었지? 까먹고 그럼 막 전 쪼크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머, 쪼크. 야, 이런 게 요즘 재밌지 않냐? 깔깔깔 시덥지 않은 소리. 그러다 보면은 그 우울했던 그 관성이 뚝 끊겨요. 그럼 전화 끊고 그때 살짝 해피해졌을 때 그때 뭐 좀 일어나서 뭐 양치도 좀 해보고 지인에서는 제가 쪼크를 해줬던 지인들 다 기억합니다. 옆에서 괜히 조언해 준다고 너 왜 우울한 거야? 너의 우울의 원인을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고맙지만 그건 생각보다 뭔가 같이 병원에 가줄게. 이거 너무 도움됐어요. 그거랑 기억에 남는 건 쪼크. 웃겨주고 그냥 실없는 소리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겠네요. 예. 우리 전일애 씨가 우울증과 맞서고 졸업하는 과정을 담은 책을 내셨어요. 부끄럽지 않은 우울증 극복기. 여기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 부끄럽지 않은 이런 말을 붙인 거 보니까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우울증에 대한 시선이 좀 그닥 곱지는 않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음. 아까 제가 정직하게 내가 우울하다는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땐 치료가 된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사회를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우리나라 사회에 우울증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전하고 싶은 제일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면은 어떻게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난 부끄럽지 않아. 부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 결과를, 이 여정을 부끄럽지 않게 공개하겠어 라고 제가 용기를 먼저 냈기 때문에 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도 내용이 나와요. 용기를 내달라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큰 용기를 내신 거죠. 이제 우울과 맞서면서 우울을 치료하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들여다보게 됐고, 아마 또 치유 방법도 본인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꿈이 있다면은요? 네, 저는 유튜브와 책을 내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막 글을 쓰고 그런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써보고 싶어요. 뭐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나 그런 저의 작품을 계속 내는 게 저의 꿈이고요. 그리고 네, 제 책 예. 글을 계속해서 쓰고 그러고 글을 싶습니다. 쓰는 게 네. 작가가 되는 게 또 꿈이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20대시니까 제가 요즘 그 10대, 20대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가 좀 들려주면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지금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억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회나 어떤 가족이나 물론 억압하려고 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 스스로한테 들여다보고 그 우울했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우울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고, 분명히 괜찮아지는 방법이 있다 꼭 말하고 싶어요.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울증과 맞서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고 있는 자칭 우울증 수석 졸업생 전일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